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말이 많이 바뀌었죠. 전문가란 작자들이. 그래서 저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올해 계속 올라갔던 사람들이 올해 보합이다. 계속 추세 보고서 안 된다 안 된다.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이런 말 바꾸는 거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아예 다른 쪽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을 올리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710 대책 실패가 준 세금과 집값 교훈. 자,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뭐라 그래요? 어떤 재화라도 세금을 올리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거는 저기 소비재 같은 경우나 가능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 세금 엄청나게 때렸어요? 집값이 올라가든가요 떨어지든가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수요가 줄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 술, 담배 뭐 세금 붙어가지고 비싸지고 뭐 그런 거랑은 상황이 다르죠. 자산은 달라요. 저건 자산이라면서요. 세금이 늘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라고 주장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어떤 재화든 그래요 지금? 긴급진단, 공급 확대가 답하면서 재건축 사업 용적률 풀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집값 못 잡으니까 신도시만으로. 주택 공급 부족 한 목소리로 서울 주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그 쟁쟁하신 분들 있죠. 특히 뭐 여기 아주 쟁쟁하신 분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 말을 종합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초원, 분상제,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완화해줘야 된다. 플러스 용적률 상향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월 7일 기사예요. 올해도 집값 상승 예측.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문가 다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개인들은 뺐죠? 중개인들은 오히려 60% 이상이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 어떤 규제가 완화돼요? 주담대, 양도세, 취득세. 자,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미 DSR에 걸려 있으니까 양도세, 취득세, 그래서 세금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며 집값이 상승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세금이 붙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완화하면 세금이 붙은 만큼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말을 본인이 부정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똘똘한 채 선호해 올해 집값 더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당선 이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해서 전셋값을 자극하고 집값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고 어디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오를 것이다. 이거 규제 강화될 때 저희가 늘 했던 말들이죠. 규제 완화되면 수요 증가해서 집값 상승 쪽에 영향을 준다. 핵심은 집값 상승의 요인과 집값 하락의 요인이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상승의 요인보다 하락의 요인이 셀 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하락의 요인보다 상승의 요인이 셀 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 정부에서 규제를 차츰 강화해가는 동안에 금리까지 같이 강화되면서 하락 요인이 더 커지니까 201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 요인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정부는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던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획기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상승 요인이 더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거예요. 지금은 하락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바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규제 요인보다 금리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됐죠. 그런데 금리 요인이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과거 금리를 낮추던 시기보다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똑같은 수준이더라도 시중금리가 차이가 있죠. 지금은 그때 기준금리 1.75%보다 시중금리가 높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그때보다 높기 때문에 원금이 높다. 그래서 하락 요인이 굉장히 커졌죠. 거기서 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승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만 하락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하락세로 갈 건데 하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거죠. 예를 들어서 정상화하는 데까지 한 4년 정도면 되는 걸 저런 것들을 완화해주면 5년, 6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완화해주면 정상화 가격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과거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완화를 계속해가지고 집값 하락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정비사업 진행하면 집값 자극된다. 세금 완화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할 때 폭락론자들의 논리라고 하더니 지금 집값이 떨어지게 생기니까 말을 바꾼 거죠.
왜 바꿔요? 자,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려야 되죠. 세금이나 재건축 규제를 집값 상승 요인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규제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유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요 상승, 두 번째는 뭐예요?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성공적이었어요. 지금도 왜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냐? 성공적으로 언론 조작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없는데 이들이 여태까지 이거를 집값 상승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주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집값 상승 요인이 발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완화된다면 집값이 하락 요인이 되는데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면 수요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집값 하락은 더 가속화되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 주택 공급 부족론자들에게 묻는다. 이거는 기사를 한번 직접 봅시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수는 2.12배가 늘었고 주택 보급률은 29.4%포인트가 늘었는데 자가 보유율은 고작 2.7%가 증가했다. 집은 많이 짓는데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새로 공급된 주택들은 어디로 갔냐? 유주택자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래서 상위 1%의 소유 주택수는 1인당 3.5채에서 7채로 2배로 늘었고, 자, 2008년에서 2018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2017, 18년은 규제가 강화되었고, 그 전에 2008년부터 16년까지는 계속 완화책이 많이 나왔었죠. 적어도 15년까지는. 그렇다면은 규제 완화책이 긴 시간에 다주택자들이 소유 주택수를 엄청나게 늘렸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소유 건수별도 늘었죠. 신규 주택이 나오는 족족 유주택자들이 사들이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매 제한 그리고 실거주 요건 이런 걸 넣으니까 뭐라 그래요? 전세 매물이 줄어든대요.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요? 새 주택이 들어와서 전세에 살던 수요들이 내 집 마련했다고 그쪽으로 빠지는데, 가격 폭등은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세요 탓이고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강변하는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지만 이 표를 보여주고 싶다. 연도별 준공 실적. 자, 이번 정부에서 2017년은 없더라도 준공이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는 물론 재건축 완화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정부 내내 계속 이야기했던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2013년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2014년은 슬슬 바뀌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 폭등했죠. 자, 떨어지던 시기와 올라가던 시기에 어느 쪽에 공급이 더 많냐? 공급 부족 아니라는 거죠. 재건축이란 이름의 돈잔치.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상품이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수명이 다하면 잔존 가치만 남는다. 그런데 일부러 보수도 하지 않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개발이익이 왜 생기느냐? 용적률을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구조학자들은 콘크리트의 수명이 무한이라는데 짓고 부수고 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 처음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이익을 크게 안겨주고 기부 체납받거나 징수하는 형식의 나눠먹는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거다. 수익이 많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이 84%고 절반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죠. 급등한다는 보도가 끌어올렸냐?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면 전국 아파트는 매년 1% 상승에 그쳤고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는데 2018년 튀었지만 2019년에 다시 덜 상승했다. 그런데 급등하고 있다며 기사를 쏟아냈다. 통계를 무시하고 몇몇 급등 사례만 골라 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자, 이런 주장이 언제도 나왔냐? 2018년에도. 정부 정책 잘못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언론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겠구나,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것 같다가 아니라 벼락거지라고 조롱하고 패닉바잉이라고 계속 부추겼죠.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뭐다? 기대 심리. 금리, 공급 확대 정책의 안정세 영향. 상승하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고 기대 심리 때문이다. 유주택자들 갭투기 왜 해요? 돈이 되니까 사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은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속 나가죠. 유지비 나가죠. 그렇다고 전세 놓으니까 내가 살지도 못하죠. 근데 왜 내 돈을 거기다 묶어놓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상승 심리 때문이죠.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겨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편승 심리 역시 마찬가지죠. 친구 따라 강남 샀다. 뭐예요? 개인적 성향보다 타인에게 편승하려는 심리. 타인에게 편승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의 부동산 몰라요. 2030.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예전 분들이라서 집은 가만히 냅두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 때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엄청날 때였고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어때요? 성장률 뚝 떨어졌죠. 그리고 인구는 감소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기겠는데? 그럼 어떤 타인을 믿어요? 언론. 근데 언론이 맨날 하는 얘기가 오른다.
전문가 그런 사람들 80% 이상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욕심이 과해서 얘기를 드러낸 것도 있죠. 자, 하락장의 집값 양극화 심화, 똘똘한 채 노려라. 기사를 이렇게 쓰면서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더 오를 때 오르고 뭐 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동북부 최대 조성 중인 양조 신도시에 얘가 분양이다. 분양 광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얘가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을 보도하는 거다. 똘똘한 채로 수요처 몰렸다 하면서 올해 분양시장에도 자, 여기는 한계가 아닙니다. 청주, 인천, 천안, 기장 4개나 광고를 받아 처먹으면서 결론,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 뭐예요? 정론이 없고 이익을 위한 사람들만 있다. 저희는 한 번도 말 안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규제가 강화되면 얘는 하락 요인, 규제가 완화되면 얘는 상승 요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하락 요인, 금리가 떨어지면 상승 요인입니다. 물가 역시 마찬가지고 일로 가기 때문에 대출 역시도 억제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풀면 올라가요. 이건 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저기서 이제 심리가 얼마나 적용하느냐 이 정도 차이인데 지금 저렇게 말 바꾸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상승한다. 저 말이 믿음이 가요? 저 건설 마피아들이? 그리고 광고성 기사를 올리는 언론들이? 절대 속지 마셔라. 가장 큰 돈을 쓰는 것이 내 집 마련일 겁니다. 보통은. 그런데 저렇게 수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냐? 아니면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 되냐? 제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